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경제신문 농업 전문 기자 정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첨단 농업으로서의 농업, AI와 빅데이터, 스타트업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 미국의 마스크 벗겠습니다. 예, 미국의 버티컬 파밍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요즘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바오리 파밍의 CTO가 저희 한국 사람인데 그 여러 가지 경험도 많으시고 IT 분야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도 있으시고 제가 차차 설명드리겠지만 그 이인종 바오리 파밍 CTO를 오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도입 부분에서 제가 왜 지금 우리가 농업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농업이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그런 농업이 아니라 첨단 산업으로서의 농업으로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도입 부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상이 어디에 주목하는지 또는 미래에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지를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글로벌 자금이 어디로 모이는지를 보면 가장 극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장표에 보이듯이 그 농업 분야, 특히 농업과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에그테크 분야, 그 중에서도 에그테크 스타트업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모이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2017년에 44억 달러에서 2019년에 64억 달러, 그리고 2021년에 78억 달러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단일 스타트업들이 얼마나 많은 투자 금액을 받았는지를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건데요. 미국의 인디고 에그리컬처가 역사상 가장 많은 자금 12억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아마 1조 5천억 가까이 되거든요. 여기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서 극한 기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종자를 개발한 업체인데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가 오늘의 주인공 회사인 바오리 파밍, 이 7억 불 정도를 누적 투자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자금을 투자 유치를 하고 있고요. 중간에 보시면 한국에도 놀랍게도 그린랩스라는 기업이 누적 투자액 2,100억 원을 기록을 해서 국내 농업 스타트업, 에그텍 스타트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들여서 글로벌 에그 스타트업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그런 자금을 끌어모으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게 과거에는 이런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할 때 주로 벤처 캐피탈, VC들이 주도를 많이 했는데요. 이 농업 분야 에그텍 스타트업 쪽에는 구글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ICT 기업,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글로벌 투자회사들이 많은 금액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기업들이 농업에 투자하는가? 그거는 지금보다는 5년 뒤, 10년 뒤에 훨씬 더 많은 가치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 때문일 텐데요. 저는 네 가지 원인을 대표적으로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기후변화. 기후변화가 심화됐을 때 가장 피해를 받는 업종 뭐니 해도 농업일 겁니다. 그러면 기후변화가 심화된다 그러면 농업을 바꾸는데 모든 리소스가 투입이 될 거고 거기에서 투자 기회가 나온다고 보겠죠. 인구 증가도 무시무시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장 면적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인구는 유엔에 따르면 2050년에 100억 명 된다는 거거든요. 전 세계 인구가. 더군다나 인간 수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의 100억 명과 2050년의 100억 명은 식량을 통해서 부양해야 될 물량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그만큼 농업의 가치는 커지겠죠. 그리고 코로나19가 오면서 처음에 나타났던 게 뭡니까? 러시아나 베트남 이런 곡물 수출국들에서 그 자국에 생산한 곡물의 수출을 전격 중단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난리가 났었죠. 거기다가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것들 때문에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부분, 그리고 뭐니 해도 아마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텐데요.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IoT 같은 그런 ICT 기술들이 여러 가지 산업을 바꾸는데 농업에 이런 것들이 접목됐을 때 바꿀 수 있는 파괴력이 어느 산업보다 크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한국의 최고 석학이라는 그 이효령 교수님께서 제가 재작년 초에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공지능이 어떤 산업과 결합했을 때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는 농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오늘의 이제 주제인 바오리 파밍으로 돌아올 텐데요. 이 사진은 바오리 파밍의 식물 공장의 모습이고요.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실 바오리 파밍의 이인종 CTO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인종 CTO께서는 원래 대학 교수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하시다가 1년간의 안식년 때 삼성전자에서 잠깐 일을 하게 된 계기로 삼성전자에서 한마디로 영입이 됐습니다. 스카웃이 돼서 한 7, 8년 정도를 삼성전자에 있으면서 삼성의 대표 IT 상품인 갤럭시 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폰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아이폰에 비해서 하드웨어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좀 뒤진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그거를 일시에 해소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들, 삼성 녹스라든가 빅스비,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삼성페이, 이런 것들을 이인종 CTO께서 삼성전자에서 부사장까지 하시면서 개발을 총괄했고요. 이어서 한 3년 정도를 미국 구글로 옮겨서 본사에서 IoT 총괄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작년 초에 그 버티컬 파밍을 하는 스타트업 바오리 파밍의 CTO로 이직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바오리 파밍은 더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 대도시에 근접한 곳에 식물 공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생산해서 인근에 공급하는 그런 업체고요. 제가 작년 초에 바오리 파밍을 옮겼을 때 줌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CTO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이 왜 잘 나가는 삼성과 구글에 계시던 분이 농업 작은 스타트업을 옮겼습니까? 그랬더니 구글에서 IoT 플랫폼 서비스를 하면서 농업 관련 스타트업을 많이 만났는데 그러면서 농업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농업이 아니라 굉장히 매력적인 미래 산업으로 바뀌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 말씀의 주인공인 이인종 CTO와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의 첫 질문은 일단 바오리 파밍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바오리 파밍이 어떤 회사인지에 대한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매경에서 진짜 사진은 진짜 못 찍는 것 같아. 예. 예. 저하고 엔타이 사진사가 저하고 저희 엔티인 것 같아. 제 사진 사실 되게 많았는데요. 예. 제가 이제 골라서 넣은 게 그것도 이거, 이제 제가 잘못 좋은 걸로 골랐습니다. 골라가지고 참 저보다 훨씬 나은데 말이야. 바오리는 2015년에 창립이 됐고 그 창립을 한 분은 이제 저희 CEO인 얼빙 페인이 이제 창립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그 처음부터 수직 농법, 인도어 버티컬 파밍에 집중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수경 재배, 그다음에 LED를 활용해 이걸 이제 그러한 어떤 그로우 시스템을 버티컬로 이렇게 계속 올려가지고 단위 면적당 최대한의 수확량을 높이는 게 이제 목표로 세워진 회사입니다. 지금은 현재 농장이 한 3군데, 프로덕션 팜은 3군데 있고 지금 랩 퍼실리티는 이제 두 군데의 농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년 거의 한 4개에서 5개의 농장을 새로 계속 지어가는 그런 이제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동부에, 미국 동부에 위치하고 있고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뉴저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한 2,000개 정도의 그로서리 체인에 제가 재배한 농작물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씨앗부터 마지막 last mile distribution까지 다 책임지는 서플라이 체인을 통합해서 들고 있어서 상당히 어떤 이 데이터나 이런 AI, 머신러닝이 이제 아주 잘 활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으로 많은 어떤 운영의 최적화를 가지고 온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13개 정도의 품종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상추 계열이고 아니면 얼브 계열 하고 최근에 이제 스트로베리 우리 저희가 시작했고요. 그래서 점점 엽채소에서 이제 뿌리 채소, 열매 채소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미국에는 버리 파밍 말고도 굉장히 많은 버티컬 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름만 대면 알만 데 많은데 에어로팜스라든가 인팜, 플랜티. 근데 이 미국이란 환경에서는 특히 이런 버티컬 파밍 기업들이 많이 등장할 만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주요 요인들 중에서 기후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인구 증가가 오히려 저희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레이버 그러니까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레이버 코스트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게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경작지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특히 이 소비자들한테 저희가 물어보면은 스마트팜이나 이런 데서 주는 어떤 메리트가 가장 뭐냐라면은 이 첫 번째 드는 것이 이제 푸드 세이프티. 예, 그게 가장 이제 어떤 안전한 먹거리. 안전하고, 네, 네. 예, 그리고 위생적이고, 저희는 이제 그냥 통에 있는 걸 그냥 열어서 씻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거든요. 예, 그게 넘버 원이고,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하는 게 로컬리 그로, 그러니까 지역에서 근처에서 이제 길렀다는 게 좀 더 이제 컨슈머들한테는 좀 더 확신을 주어주는, 예, 믿을만하다. 네, 그래서 그런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예, 많이. 아, 그렇군요. 그리고 미국은 그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 채소류의 생산지와 소비지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좀 영향이 있다고 네,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어떤 그 농작물을 이런 유통 과정에서 있게 만드는, 미리 따가지고 사실은 이게 뭐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충분히 익어가지고 충분히 자라서 그것을 이제 수확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데, 바로 딸기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에서 전량 이제 재배가 돼서 예. 이제 전 미국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딸기가 처음에는 덜 익은 상태에서 가거나 아니면 아예 종자부터 딸기가 아주 단단해서 잘 무르지 않는 그런 딸기를 선택함으로써 사실은 맛과 영양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보면 하나의 어떤 도시 근처에서 기르고 영양가도 풍부하고, 그리고 맛도 좋은 그러한 어떤 농작물의 공급,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바우리 파밍이 다른 어떤 그 미국의 많은 그런 그 버티컬 파밍 업체들에 비해서 좀 약간 차별화된 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버티컬 파밍은 기본적으로 다단 재배 그리고 수경 재배 뭐 이런 게 기본일 것 같은데요. 바우리 파밍은 좀 어떤 면에서 좀 차별화됐다고 볼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우리 파밍이라고 그러지만 저희는 이제 그 실제로는 회사를 처음 우리가 프레젠트 할 때는 테크놀로지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tech company that farms이지 뭐 farming company that leverages technology가 아니라,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파밍을 하는 게 아니라 테크놀로지가 중심이 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파밍을 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저희는 출발점부터 기술로 출발했고 기술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이제 거의 한 $700 million 정도의 인베스트먼트가 있는 것이, 대부분의 코스트는 이제 캐펙스에 많이 들어갔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기술이 그 위에서 정말 이 농작물의 수확률을 최적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플랫폼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차별점은 정말로 테크놀로지 컴퍼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IoT, 로보틱스, 클라우드, 인공지능. AI, 머신러닝, 이게 다 이제 한마디로 종합 예술처럼 IoT계의 영화다. 영화 같은 그런 거라서 저희가 앞으로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 다른 이제 회사들도 그렇지만 저희도 처음에 출발할 때는 굉장히 그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수직 농법을 그대로 답습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뭐
금방 깨달은 거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이룰 수 있는 수확량의 한계를 금방 느끼게 된 거죠. 네, 그렇게 네. 했을 때 그게 그 한계라는 게 정말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비즈니스인가라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은 그러한 한계를 기술력으로 이렇게 완전히 지금의 수확량 이상의 두세 배의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그 포텐셜을 저희는 보고 그걸 이제 실현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 테크 기반의 이제 회사라는 거 제가 잘 알겠고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테크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요즘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게 이제 인공지능 AI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한 4년 전부터 농업 인공지능 경진 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1회 대회 때는 이제 뭐 우리나라 참가했지만 순위에 못 들었고, 근데 2회 대회 때는 한국 팀이 글로벌 3위를 했고요. 그래요. 올해 7월에 이제 3회 대회가 끝났는데요. 상추를 재배하는 거에 또 한국 팀이 3위와 5위를 했어요. 예. 그게 상당히 그 우리 농업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 거거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바오리 파밍 같은 경우는 그럼 인공지능이란 기술을 예. 그 농업에 어떻게 좀 적용을 합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서플라이 체인 자체를 거의 통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플라이 체인이 기존 서플라이 체인에서 보면 이런 씨를 심고 그것이 이제 프로덕션 얼마의 씨를 심어야 돼서 프로덕션 플래닝을 하고 그다음에 수확량을 얼마나 가져가야 되고 디맨드를 포캐스팅하고 그래서 결국은 패킹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딜리버리 하는까지의 모든 부분에서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최적화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요. 뭐 적어도 이제 낭비를 없애주니까. 그 두 번째는 이제 푸드 웨이스트를 많이 줄여줌으로써 실제 푸드 웨이스트로 일어날 수 있는 탄소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줄이고.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각각의 뭐 우리가 디맨드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 디맨드를 정확하게 예측했을 때 지금 우리가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재배되고 있는 이 농작물이 결국은 이게 수확됐을 때 얼마 만에 어떤 수확량을 가질 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내는 거죠.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컴퓨터 비전과 센싱을 통해서 처음부터 씨앗이 심어지는 그래서 싹이 트는 날부터 우리는 이게 수확량이 이거는 한 20파운드 나오겠다라는 것을 거의 정확하게 이제 저희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게 카메라를 활용하고 뭐 여러 다양한 이제 기술을 활용하는 거죠. 이제 그게 근본이 되면 이제 그것을 가지고 그런데 요 트레이는 우리가 20파운드 하는데 저 트레이는 17파운드밖에 우리가 예측을 못 하겠어. 그러면 그 3파운드는 어디서 잃어버린 거야? 라는 그런 일종의 보면은 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또 이 데이터를 활용한 이 모델링을 통해서 그걸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2주 전에 있었던 이리게이션 문제 때문에 일어났어. 아니면은 이게 라이트 포로 피리어드가 그때는 조금 더 줄어들었어. 아니면 그때 템퍼처가 약간 히컵이 있어서 아니면 뭐 습도가 이렇게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자라는 중간에 그러한 부분을 미리 픽스하고 그래서 좀 더 원래가 가지고 있는 그 잠재적인 우리 수확량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걸 계속 푸시를 하는 거죠. 예.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한 가지 또 궁금한 대목이 생기는데 그 AI를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기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실제 작물을 재배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쌓인 데이터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그 밖에 좀 보리 파밍이 활용을 하는 외부에서 조달하는 데이터라든가 좀 이런 게 있나요? 그 외부에서 조달하는 데이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디맨드 포캐스팅이나 아니면 쉘프 라이프라든가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가 소비자 그러니까 리테일러한테 갔을 때 이게 얼마나 신선도를 유지하고 이게 얼마 있다가 팔릴 거고 그래서 지금 리테일러의 재고는 이만큼 있고 이러한 정보들이 데이터를 저희가 유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데이터. 그래서 가령 저희 상품을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QR 코드가 없는데 QR 코드를 딱 찍으면 이게 어떤 이 재배 과정을 거쳤는지 저희가 쫙 다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얘가 싹이 텄을 때의 모습을 우리가 다 찾아낼 수도 있고
중간쯤 우리가 뭐 이식을 했을 때의 상황 이런 것도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중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제가 저의 질문을 다 끝내기 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을 때 사실 플로어에 좀 질문 기회를 드리고 싶거든요. 어떤 거 질문하실지 좀 미리 생각하셨다가 손을 드시면은 마이크가 전달될 것 같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버티컬 파밍은 결국 투자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자본 집약적이고 또 운영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까? 네. 전기로 LED 조명을 밝혀야 되고 에어컨으로 온도 습도를 제어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버티컬 파밍 업체들이 많지만 뚜렷하게 수익을 낸다라는 데를 찾기는 좀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바우리 파밍은 지금 그런 현재의 수익적인 상황, 앞으로의 좀 전망 이런 건 좀 어떻습니까? 제 생각은 어떤 철학적인 접근이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작년에 한국에 와서 제가 바우리 파밍 다닌다니까 와가지고 좀 와서 임원들 대기업에서 이제 자기 임원들 좀 한테 스마트 파밍에 대해서 좀 교육을 시켜달라는 그런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니까 완전히 뭐 제가 이제 말도 하기도 전에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임원들이 그냥 뭐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냥 벌떼와 같이 일어나서 안 된다. 자기들이 뭐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와 중동이나 몽고라든가 이렇게 기후가 척박한 곳에서는 정말 이런 솔루션이 유일한 솔루션이고 거기에서는 정말 경제성이 이보다 훨씬 더 딴 데서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미국은 물론 이야기도 안 했죠. 좀 이따 지금 미국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 그렇게도 불구하니까 자기가 거기서 두바이에서 10년 살았대요. 그러니까 10년 살아서 그 코스트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다. 그걸로 해서 무슨 경제성이 있냐? 그는 절대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지금 두바이, 쿠웨이트 뭐 엄청나게 스마트 파밍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다시 좀 그러고 나서 자기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나를 이겼다. 저 삼성에서 부사장 하는데 좀 완전히 다 뭐 헛방이네. 그래서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별로 이제 싸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철학적인 접근 방법이 한국에서는 이 캐펙스와 오펙스를 다 봐서 이게 에비 파지티브가 언제 일어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미국은 에비파지보다는 에비타 파지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캐펙스 코스트를 인프라스트럭처 코스트를 지더라도 오펙스 사이즈에서 프로핏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어떤 성장성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성장성이 결국은 시간을 떠나서 계속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그게 아주 기존에 있었던 캐펙스를 뛰어넘는 그런 하키스틱의 어떤 그로스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잠재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스마트 파밍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미션적인 어떤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떤 경제성 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래서 투자를 이만큼 하는 거죠.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피델리티, 뭐 구글 벤처 뭐 이런 데서 타마색 이런 데서 왜 투자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투자하는 게 뭐 그때 말했던 임원들보다 좀 머리가 나빠서 그랬을 수도 있지. 그 사람 뭐 여기 있나? 이 투자 환경의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같은 데는 좀 기다려줄 줄 아는 투자자가 많은 반면에 한국은 사실은 좀 오래 기다릴 만한 투자자, 우리 기업도 급하지만 투자 회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훨씬 더 이런 버티컬 팜 같은 혁신적인 농업을 하기에는 여건은 좋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미국은 이 투자 사이클이 실제 펀드가 조성되고 나서 거의 한 10년 이상 가거든요. 한국은 그게 5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맞습니다. 당장 뭐 시리즈 C에서 IPO 가야 된다, 뭐 엑싯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뭐 당장 뭐 롱텀으로 뭐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치면은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좀 오버스테이먼트가 too much generalization일 수도 있는데 그냥 한국에 있던 잘 나오는 스타트업들이 이렇게 금방 어떤 그 매출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로 자꾸 이제 옮겨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결국은 이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보면은 큐팡이나 뭐 이런 다른 회사들은 이런 그 적자가 나는더라도
어떤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시장 우위를 가져서 나중에는 그게 오펙스 파지티브가 나올 거라는 기대를 갖고 가는 회사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많은 스타트업 환경에서 지금 초기 투자나 뭐 지금 시리즈 C 이 정도의 한국 자본만 들어와서 했던 업체들은 상당히 지금 힘들죠. 한국은. 그 똑같은 모델을 미국에서 가져가면은 성공할 수 있는 업체들은 없다고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버티컬 팜 비즈니스하는 스타트업들은 정말 대단한 거네요. 대단한 그죠?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이 투자자들이 주는 그 수많은 압력을 네. 다 이겨가면서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수직 농장에서는 주로 엽채류를 위주로 이제 재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상추, 바질류, 뭐 허브류 이런 건데 사실 엽채류만 재배해서는 그 작물 자체로 부가가치를 올리기가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도 품목을 좀 다양화하지 않냐 또는 고부가치 품목을 좀 넣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데 네. 바우리 파밍은 현재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는 이제 엽채소로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라고 아. 생각을 믿고 이제 출발을 했고 네. 이제 그게 실제로 품목의 다양화를 가져오면서 제가 갖고 있는 보면은 이때 참 기르기는 이제 맛은 좋은데 기르기 힘든 종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샐러드 채소로 해가지고 그냥 샐러드를 그냥 대량으로 그냥 공급하기보다는 샐러드를 다른 것으로 합쳐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여서 샐러드 킷 같은 형태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큐탄이나 이런 걸 넣어가지고 마치 이제 샐러드 볼에서 샐러드 드레싱과 같이 이렇게 팔면은 부가가치 훨씬 높아가지고 그런 것을 다각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샐러드뿐만 아니라 샐러드 그린뿐만 아니라 이제는 또 뭐 저희가 말하고 있는 이제 딸기 같은 거좀 딸기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딸기 이제 시작했고, 그 딸기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이제 뿌리 채소 등 그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이 그런 식물 공장에서 태양빛이 아니라 LED 조명 아래에서 키운 그 식물에 대한 어떤 호감도, 수용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뭐니 해도 작물은 땅에서 키운 게 최고야. 그리고 실제로도 사실 땅에서 키운 게 조금 더 식감 면에서 조금 더 뭐 좀 이렇게 좀 질기다거나 뭐 이런 좀 씹는 맛이 있다거나 이런 인식들이 많거든요. 미국 소비자들은 수용도가 좀 어떻습니까? 텍스처가 좀 다르긴 하죠. 근데 그게 어느 게 좋다 나쁘다는 그 고객의 선호도인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근본적으로 땅에서 기르게 되면은 물 소비량이 엄청납니다. 땅 실제는 물은 식물한테 줬는데 땅이 다 먹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물 소실을 완전히 줄여주는 게 큰 장점이고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올게닉하고 거의 차이를 못 느끼는 정도의 미국의 인식이 돼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이제 아까 같은 푸드 세이프티가 됐기 때문에 땅에서 기르게 되면은 이건 특히 그 병충해라든가 이게 얼마나 깨끗한지에 대한 어떤 항상 그런 질문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그리고 땅에서 계속 기르게 되면 땅은 또 영양분을 소실하게 되니까 그게 이제 나오는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맛이 좋다고 어떨 때는 안 좋다고 영향이 이제 업앤다운이 심한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정말 일관성 있게 같은 맛에 같은 어떤 신선도로 이제 제공을 하게 되니까 그게 소비자들한테는 먹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기후 변화 때문에 탄소 제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 탄소 배출을 줄인 식품에 대한 뭐 선호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뭐 대체육도 나오고 뭐 그러는 건데 그 이런 버티컬 파밍도 그런 그 탄소 배출을 줄이는 측면에서의 의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이 바오리가 처음 시작한 어떤 하나의 그 미션과 비전으로는 이 글로벌리 디포레스테이션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숲이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숲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경작을 하는. 그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게 그만큼 이제 우리가 탄소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없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단위 면적당 최대한의 수확량을 기르게 되면 그러면은 결국은 많은 이 농지를 쓰지 않고도 우리가 원하는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고 그렇게 됐을 때
이미 농지로 쓰고 있던 부분을 우리가 숲과 나무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카본 풋프린트가 확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일단 제가 더 질문할 게 많이 있는데요. 제 질문 여기서 일단 잠시 중단을 하고 플로어에 질문 기회를 드릴 텐데요. 뒤에 손 드신 분한테 마이크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일 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빵을 굽고 있는 사람이고요. 저 베이킹님의 이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토크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스마트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좀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캐펙스와 오펙스의 관점에서 투자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 상태에서 지금 보어리 파밍의 오펙스 관점에서의 어떤 수준이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마이너스일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이제 플러스로 갈 건지 그 예상하는 시점하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뭐 스마트팜이 진정으로 식량 위기를 해결한다고 하면 저는 잎채류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칼로리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주곡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스마트팜에서 주곡을 제가 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 이제 그 부분은 이 회사 사실은 기밀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힘들고, 근데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제로 에비타 포지티브가 이미 일어나는 상황이고, 예, 그래서 그게 언제쯤 에비 포지티브가 되느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성장 속도를 가지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 그로스 컴퍼니들이 사실은 year over year 그로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실제 앱솔루트한 그로스 보다 얼마나 성장 레이스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레이스로 봤을 때는 저희는 그 굉장히 어떤 하키 스틱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실제로 일드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게 매년 거의 2배 이상의 일들을 더 키우는 그런 트래젝토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게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테크놀로지인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엽채소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수경 재배를 재배할 수 없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수경 재배를 다 재배가 돼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경제성이 있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고, 우리가 결국은 이러한 어떤 시스템이 개발이 되고 이게 하나의 어떤 플랫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식량 문제로 갔을 때 오히려 나는 우리가 뭐 쌀 발음 잘 됐나요? 예, 좋습니다. 경상도 사람이라서. 경상도, 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 쌀을 갖다가 우리가 재배하기 시작하면 지금 뭐 쌀 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그 경제성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쌀을 갖다가 이 농장에서 충분히 재배할 수 있고, 오늘 어디 다른 어떤 이제 스마트팜 회사를 갔는데 거기는 부추도 재배하고 버섯도 재배하고 뭐 다양한 어떤 이 농작물을 재배를 해서 실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 버티컬 파밍이 주는 어떤 프로미스는 이런 무엇을 기르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것을 기르든 그것의 어떤 갖고 있는 이 농업적인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쌀 관련된, 저도 발음이 잘 안 나요. 쌀 관련된 그 칼럼을 쓰고 왔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쌀이 너무 남아돌아서 예. 가격이 지금 유일하게 폭락하는 상품이 사실 쌀이거든요. 그걸 예. 그 수경 재배해서 기르면은 예, 예. 아마 예. 뭐 앞에서 대만하는 사람도 되게 많을 거예요. 예. 혹시 또 플로어에서 혹시 또 있으시면 손 드시면 전달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없으면 제가 저기 한 번 더 다시 손 드셨나요? 예, 예. 네. 한 번 더. 예. 그 아까 그 카본 네거티브에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스마트팜에는 에너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아까 뭐 농경지를 적게 써서 그걸 위한 뭐 탄소를, 그러니까 디포레스트레이션을 좀 극복을 하면서 그거에서 탄소가 발생하는 부분을 저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역으로 이제 스마트팜은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오히려 탄소를 더 많이 발생시키는 그런 산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을 더 높이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면 그 부분이 많이 해결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보어리팜에서는 어떤 그런 어떤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를 하신 결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예. 당연하죠. 그 저희가 굉장히 그러니까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더라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많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골까지 가는 것을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골의 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에너지 코스트 대비 수확량은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까지 가는 그 패스가 이제 어떤 기술력으로 이제 극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LED의 오늘날 전기 소비 대비 지난 뭐 10년 전 전기 소비하면 그 차이는 정말 드라마틱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이거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말하는 공조 시스템, HVAC 시스템도 에너지를 많이 쓰잖아요. HVAC 시스템도 이제는 보면은 기존에 했던 컴프레서 방법이나 이런 방식이 아닌 압축식이 아닌 이제는 협착식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협착식을 하면 거의 전기를 안 쓰는 방식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 HVAC 시스템조차도 에너지 코스트가 확 떨어지게 되는 그게 계속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다 그런 기술적 발전이 일어나고 에너지가 충분해 우리가 소비가 충분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 스마트 파밍을 할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우리가 계속 어떤 기술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를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함과 동시에 모든 어떤 기술적인 개발이 동시에 이렇게 하나에 수렴됐을 때 우리가 얻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 우리가 뭐 지금도 굉장히 좋지만은 이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룸이 우리가 보기 때문에 저는 그게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예,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이 농업 미래 농업을 바라보는 데는 단순히 기술적인 관점보다는 우리의 인식, 또는 철학, 가치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삼성이든 구글이든 교수님을 하실 때든 그 IT의 최일선에 계시던 분이 이 농업이라는 전통 산업으로 뛰어들 때는 상당한 그런 인식과 가치의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언뜻 잠깐 소개는 드렸지만 그 CTO님 입으로 한번 다시 한번 어떤 이유로 그때 구글 최 IoT 총괄 사업을 하시다가 예, 바우리 파밍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했는지 상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구글에서 뭐 해보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갔어요, 사실. 근데 뭐 그 구글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아주 이제 하나는 하드웨어, 하나는 소프트웨어에서 가장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사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는 좀 큰 기업보다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크고 거기에서 좀 더 이제 현장에서 내가 발로 뛰면서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한 게 뭐든 같이 우리가 같이 팀으로 우리가 같이 한 일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그런 임팩트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였는데 이 바워리로 간 이유는 그게 뭐 큰 요소 중에 하나였죠. 예. 들으면서 저랑 약간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 사실은 그 경제 기자 오래 하고 네. 경제부장, 금융부장 하다가 제가 농업 전문 기자를 이 커리어를 바꾸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비슷한 이유였거든요. 네. 현장에서 뛰고 싶다는 거, 네. 하던 일이 재미없다는 거, 그리고 농업이 미래 산업이라는 거 뭐 이런 건데 네. 그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제가 농업 하면서 진짜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진짜 너무 힘들게 배웠어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농업 자체가. 네. 네. 지금 아주 즐기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혹시 플로우에 혹시 질문 또 하실 분 있으시면은 제가 기회 드릴 텐데요. 예,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면 슬슬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고요. 예, 그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젊은 분들 상당히 많아서 그 이거는 우리 CTO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사실은 교수 시절에 IT 분야 창업을 했다가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접었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교수님께서. 말아 먹었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많은 걸 배웠다고 지난번에 언뜻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그 창업했던 스타트업을 왜 접었는지 하고 그걸 접었던 경험이 지금의 이인종 CTO가 되는데 어떤 좀 자양분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얘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예. 조금 넘어도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가장 큰 레슨 넘버 원, 결국은 비즈니스는 사람이 하는 거다. 예,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들이 모여서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기투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동기부여가 무엇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그 당시 스타트업 할 때도 정말 사람 인력 관리라든가 이 사람들이 모티베이션 돼서 한 방향으로 그냥 으쌰으쌰해서 가는 그러한 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랐을 때니까. 근데 하나 이제 정말 알은 것은 이러한 사람들 간에 같이 일을 하면서 그런 팀워크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그런 일이 엄청나게 크다. 예. 그게 회사를 make or break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뼈저리게 느꼈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 팀워크를 주는 게 뭐냐? 예, 뭐 여러 가지 뭐 트러스트도 있고 뭐 당연히 있지만은 저는 가장 큰 거는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오늘 내가 집을 나서면서 신발끈을 묶으면서 내가 아니면 아침에서 일어나면서 너무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는 그 미션이 뭐냐? 그러한 미션을 찾아서 우리가 인생을 추구하면은 그게 스타트업이 됐든 무엇을 하든 그냥 스타트업이 됐다 스타트업 말씀하셨으니까 스타트업이 되면은 정말 스타트업에 가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오늘 밤 자는 것이 너무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그런 미션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거기에 공감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나 흥분되고 그걸 통해서 정말 많은 어떤 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근데 그런 미션이 저는 아주 뭐 큰 우리가 인류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지구를 위해서 이런 우리 작은 커뮤니티를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그런 미션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대부분 보면 우리 스타트업 제가 만나 뵙고 제가 투자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굉장히 너무 공허한 메시지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구체적이면서도 정말 이게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울이 클리어하게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쓰는데 시간을 많이 쓰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새로 조인하는 모든 오르가니제이션에 제가 조인하면 첫 번째 100일 동안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게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고울은 뭐고 그게 당장 앞으로 3 months goal, 6 months goal, 그다음에 1 year, 아니면 5 year, 10 year 그런 고울들을 쫙 이 차트를 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좀 더 통합, 뭔가 유나이티드 시키고 사람들을 더 이제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러면 이게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죠. 그걸 저는 그걸 통해서 배웠고 그걸 또 삼성에서 실제 그걸 구현을 해봤어요. 제가 배운 뭐 다시 교수를 하면서도 제 학생들한테도 해봤었고 그리고 삼성에 가서도 직접 구현을. 제가 이제 삼성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삼성 졸업했을 때는 12,000명이 하고 같이 그렇군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커가면 스케일이 되면서도 그거 같이 일하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말 이 미션을 위해서 같이 모이고 그 미션의 배경 밑에 그게 철저한 델리게이션과 임파워먼트를 했을 때 그게 그 조직은 정말 스케일러블하면서도 정말 잘 가는 조직이 된다. 이거 뭐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좋은 말씀이고요. 예. 저도 저의 미션 스테이트먼트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인종 CTO님의 미션이 끝까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격려하는 의미에서 박수와 함께 이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